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조 1,362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정말 농민 여러분의 주머니까지 닿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조금 규모는 커졌는데 그 혜택이 가는 곳과 가지 않는 곳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농업 보조금 20조 시대, 그 돈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소농은 여전히 힘든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요. 2022년에 약 1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17조 4천억, 2024년 18조 3천억, 2025년 18조 7천억, 그리고 올해 2026년에 20조 1,362억 원, 5년 사이에 3조 원 넘게 늘었어요.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7.4%가 증가했는데 작년에 2.2%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배 이상 커진 겁니다. 숫자만 보면 정부가 농업에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637억 원이 새로 들어가서 기존 7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확대됐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다시 시작해서 15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무기질 비료 구매 보조에 156억 원, 전략작물직불 학예조사료 지원 확대에 77억 원, 이렇게 총 34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꽤 든든해 보이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20조 원이라는 돈이 농가에 골고루 가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 상위 20%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이 약 1억 600만 원입니다. 하위 20%는요, 884만 원이에요. 12배 차이입니다. 같은 농민인데 한쪽은 1억이 넘고 한쪽은 9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 하위 20% 농가는 한 달에 70만 원 남짓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인데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진위계수가 0.44에서 0.42로 개선됐다고 설명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2배라는 절대 격차 앞에서 진위계수 0.02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같은 농업이라는 이름 아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농업법인과 대규모 경영체의 성장입니다. 2003년에 농업법인이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이게 약 25%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액으로 보면 9,300억 원에서 11조 6천억 원으로 12.5배가 늘었어요. 쉽게 말하면 농업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소수의 큰 경영체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반면에 고령 소농은 어떻게 됐느냐? 70대 이상 농가 수가 2003년 약 27만 호에서 2023년 약 48만 호로 77% 증가했습니다. 60대 이하 농가는 같은 기간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젊은 농민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드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보조금 사업 중 상당수가 규모가 있는 경영체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확대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51억 원, 저온 유통시설 설치 5억 원, 농촌용수개발 같은 농업 기반 시설 투자 174억 원.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체가 참여하기 유리한 구조예요. 작은 농가가 저온 유통시설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공동 경영체를 꾸릴 여력이 있겠습니까? 결국 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혜택은 규모 있는 곳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물론 이게 정부의 의도는 아닐 수 있어요.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농이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소농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소농직불금인데요. 경작 규모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월로 따지면 약 10만 8천 원이에요. 솔직히 이 금액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료값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기본형 공익직불금도 있지만 이건 경작 규모에 따라 결정되니까 땅이 작을수록 받는 돈도 적어요.
결국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적은 지원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2024년 10월부터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경영주로 등록하려면 1000제곱미터, 약 302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이 기준이 안 되면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시설하우스 같은 집약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판매액을 증빙해야 하는데 현금 거래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지역 직거래로 파시는 분들은 서류를 갖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설하우스 면적이 기준에 못 미쳐서 판매액 증빙을 요구받았는데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등록 말소 안내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익직불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보조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는 짓고 있는데 서류가 없어서 농민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총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이 평균 약 46%입니다. 한국은 약 34%예요. 프랑스는 거의 49%에 달합니다. 프랑스가 주목할 만한 건 단순히 보조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농과 가족농을 보호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양한 규모의 농가가 각자 여건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역 농업의 특수성도 반영하고요. 한국처럼 일률적인 면적 기준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작목의 특성과 지역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운영하는 거죠. 네덜란드도 흥미로운데요. 보조금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약 32% 수준이지만 농가들이 아주 작은 면적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시설 농업과 첨단 기술, 효율적인 유통망 덕분입니다. 한국의 시설 원예 농가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에요. 작은 규모라도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구조. 이게 규모화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얘기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금쯤이면 올해 농사계획 세우시느라 바쁘실 텐데 보조금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으시죠? 정부가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고 스마트폰이나 전화 자동응답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작년과 등록 정보가 같으면 간편 신청도 됩니다. 이런 개선은 분명 좋은 방향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분들에게는 신청 방법이 편해져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문 앞까지 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생산성은 사실 국제적으로 꽤 높은 수준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이 2000년 대비 2021년에 약 37% 올랐는데 OECD 평균이 약 22%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농업소득은요. 1994년에 약 1033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958만 원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소득은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생산비는 계속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좋아진 만큼의 이득이 다 깎여나가는 거예요.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이 관세 보호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어요. 정부가 농민의 생산비를 낮춰줘도 그게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 유통에서 흡수돼 버립니다. 농민도 힘들고 소비자도 비싸다고 느끼는 이 이상한 구조. 이게 한국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하 농가가 2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고 70대 이상은 77%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 추세대로면 10년 후 한국 농업의 상당 부분이 8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은퇴하시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청년 농민의 유입이 시급한데 지금의 보조금 구조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이냐 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청년 농민에게 소농직불금 130만 원은 농촌 정착의 동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 규모를 갖춘 농업법인은 각종 사업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더 커지고 있고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소수의 대규모 법인과 점점 줄어드는 고령 소농, 이 두 축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농해소득 기준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농해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공익집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개선이에요. 농업만으로 못 사니까 다른 일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집불금에서 빠지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농해소득이 2004년 954만 원에서 2024년 2,015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는 건 그만큼 농업을 소득 없이는 농촌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는 것과 농민이 잘 사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크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서류 한 장 때문에 농민 자격을 잃는 어르신이 계시고 130만 원으로 1년을 버텨야 하는 소농이 계시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보조금이 30조가 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프랑스처럼 소농을 보호하는 맞춤형 체계를 만들 건지, 네덜란드처럼 작은 규모에서도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길을 열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규모화에 올인할 건지,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 농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서류 챙기시느라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 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